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아마 오늘 진도를 하면 교과서 부분 진도가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후딱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아마 추가되는 자료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은 이제 그 추가가 되는 대로 우리가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뭐 이 지금 정규 수업 들어오기 전에 했었던 바로 중세 국어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 비상 발음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강연의 형식으로서 지금 설명하는 걸로 집어넣어 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뭐 강연 형식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이 단원의 이제 제책 방식 자체가 강연문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강연문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틀기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국어의 어제 오늘 일단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바로 강연문입니다. 자, 강연문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과 같은 성격을 가진 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예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바로 훈민정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설명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재는 그죠? 국어의 변천, 국어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리고 세계성, 한국어의 위상, 그리고 외래어미, 외국어의 사용 문제,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의 언어 사용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글이에요. 알겠죠? 최근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뭐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 국어의 그런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약간 일종의 우리가 주모에게 국뽕 한 사발 주시오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긴 하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K-컬처라고 하는 것들, K-팝을 필두로 해서 뭐 K-드라마라든지 그 다음에 K-음식이라든지 해서 K라는 말이 붙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그런 트렌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어라고 하는 게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지만 또 반면에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우리 남한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외래어와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다 수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좀 지나치게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다 이제 플러스 최근에 이제 교양이죠, 그렇죠?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멀티버스, 이제 뭐 메타버스 이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언어 사용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좀 문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주제는 바로 뭐다? 국어의 변천 및 그렇죠? 자, 국어를 사랑하며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적었어? 특징은 선생님이 또 좀 지우고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정리하고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구어체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강연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연문은 사람들에게 글로써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글을 적어놓고 그거를 이제 말로써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화자가 말을 하는 그런 유형으로서 전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입에서 쓰는 말 물론 현대국어 같은 경우는 구어체와 문어체 자체가 크게 차이는 없기는 해요. 알겠죠? 하지만 그런 구어체, 입말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다? 바로 이를 통해서 청자의 수준에 맞게 친근하게 설명을 하죠. 이런 강연문을 이제 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청자, 일종의 독자 혹은 청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강연문에서는 청자고 글에서는 독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 볼 사람들의 수준을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자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국어의 병천을 설명을 하는데 그쵸? 자, 이거를 표기 그리고 의문 문법 어휘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시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용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강연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 그 국어의 변천 과정,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까지의 변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국어의 어제, 즉 국어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제1강의 강연 내용을 미리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차이점을 이해하고 오늘날 세계 속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날 세계 속에서 한국어의 위상 요거를 알아보겠다. 이게 바로 제2강의 강연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전체 강연의 첫 부분이니까 이 강연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미리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강연을 하는 목적이죠.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강연의 기대 효과가 되고 이것이 결국은 이 강연을 하는 목적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라는 거죠. 바로 이제부터 제1강의 내용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중세국어 하면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쵸? 자, 중세국어 하면 자, 박스로 표시합시다.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쵸?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강연문의 특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질문을 통해 그죠? 자, 청중의 관심을 유발을 한다. 혹은 이목을 집중한다. 그리고 청중의 그런 참여를 유도한다. 이런 것도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중세국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국어와 달라서
자, 중세 국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 국어와 다르다. 여기서 설명하는 게 개념이 바로 국어의 혹은 언어의 역사성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언어는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자, 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저번에 배웠던 의미 이동 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생성. 없던 말이 생기죠.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다 조선시대에 없었던 말들이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소멸. 있던 말도 사라진다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어사. 물론 문학 작품이긴 한데 여전히 남아있지만 현재는 암행어사 같은 직업들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갑. 우리가 돈을 넣어다는 걸 지갑이라고 하는데 옛날 조선시대에는 종이로 만든 상자를 지갑이라고 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안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는 말들이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숫자를 가리키는 뭐 지문, 온 이런 것들도 현재는 다 사라진 말들이죠. 그래서 변화, 생성, 소멸을 반복한다 라고 하는 게 역사성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어와 달라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세국어 역시 우리말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다음 자료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자료는 이러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바로 뭐다? 강연문의 또 다른 특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자료 옆에다 하나 써놓도록 합시다. 바로 강연문의 특징. 바로 시각 자료. 여기서는 특히 사진 자료죠. 그렇죠? 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독자들이, 청중들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자료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지예요. 어지는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신을 직접 밝힌 글로 어제 서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어지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어지서문이라고 한다. 같은 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국어의 역사를 구분할 때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시기를 중세국어라고 하는데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중세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게 바로 중세국어의 시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세국어는 선생님이 저번에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바로 첫 번째 전기 중세국어는 바로 10세기부터 15세기 초 바로 훈민정음 창제 전까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후기 중세국어는 15세기 초부터 그렇죠. 바로 16세기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 전까지를 우리는 후기 중세국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훈민정음의 창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언어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중세국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다. 이게 바로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그럼 이 다음부터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첫째, 표기와 의문의 차이를 살펴보죠. 자, 지금부터는 먼저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 중에 표기와 의문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가로쓰기를 하고 있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는 세로쓰기를 했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자, 세로쓰기 동그라미 칩시다. 이게 바로 중세 국어의 특징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바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특징 두 번째. 자, 그 다음 뜨들과 노미는 현대국어에서라면 각각 뜨들과 노미로 끊어적기를 했을 텐데 중세국어에서는 앞음절의 끝소리를 뒤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이어적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특징 세 번째죠. 자, 그리고 표디, 모탈처럼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어요. 자,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다. 이게 바로 중세국어의 특징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것과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옆에다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게 되면은 자, 중세국어의 표기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쓰기를 하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알겠죠? 방향은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를 합니다. 현대국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그지? 시원아. 그죠? 이렇게 읽는 방향으로 읽는데 중세국어는 거꾸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신문을 보면은 문신립독 이렇게 써 있어.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읽을 때는 독립신문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쓰는 방향도 달랐고 어떤 방식으로 세로로 쓰는 것도, 현대는 가로로 쓰는데 이때는 세로로 쓰는 것도 굉장히 달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로 쓰기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쓰는 방식을 차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플러스 해주면 좋은 게 바로 뭐냐? 음절 구성 같은 경우는 바로 삼성 합자, 바로 이거는 초성, 중성, 종성이 모여 한 음절을 이룬다는 점도, 그렇죠,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근데 현대까지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져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현대까지도 동일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띄어쓰기의 미사용.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바로 19세기 말 독립신문 장간사에서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은 그 이전에는 완전히 띄어쓰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렇죠? 자, 적기 방식도
자,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자, 첫 번째, 이어접기 같은 경우는 15세기부터 사용이 되었죠. 그 다음에 끊어접기 같은 경우는 16세기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듭접기 같은 경우는 바로 근대 국어부터 17세기부터 사용을 하게 되죠. 됐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선생님 항상 주의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왜? 우리 국어는 지금처럼 이때 당시에는 한글 맞춤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어접기 같은 15세기, 16세기, 17세기, 그 다음에 근대국어, 뭐 현대국어까지, 근대국어까지 다 사용이 됐었고, 끊어접기는 16세기부터 16세기 근대국어 다 사용이 됐고, 거듭접기는 근대국어부터 사용이 되니까 근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어접기, 끊어접기, 거듭접기가 다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성조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 네 번째가 바로 네 번째 맞나? 다섯 번째지. 그렇죠? 다섯 번째죠. 헷갈렸네. 자, 다섯 번째는 성조와 방점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성조는 바로 뭐다? 음절의 높낮이를 높낮이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죠. 높낮이를 성조라고 하고, 방점은 바로 음절의 왼쪽에 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한 걸 바로 방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방점도 다시 크게 4개로 나누죠. 첫 번째가 평성. 평성은 점이 없죠. 그쵸? 점이 없고 얘는 낮은 소리를 나타내고, 다음 거성은 바로 점이 하나, 얘는 높은 소리. 그 다음 상성은 바로 점이 2개죠. 점 둘. 이거는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고, 그 다음 입성은 점과 무관하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바로 뭐다? 종성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일 때 빠르게 닫히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한 번 더 했던 거지만 자꾸 이렇게 필기를 함으로써 머릿속에 빨리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주의할 거 하나가 있었죠. 바로 뭐다? 절음부호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절음부호 혹은 몇몇 선생님들이 된소리대기 부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가르쳐준 선생님도 있는데 그냥 함께 가르쳐준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개념은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절음부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종성, 리을 뒤에 바로 여린 히읗, 히읗을 표기해 입성임을 표시하는 건데, 얘는 고유어에 사용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이어지는 음절과 다른 낱말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것이 바로 전음국어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것과 현대국어로 치면은 그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전음국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응. 지금 졸려가지고 혹시 음료수 아, 음료수? 아, 졸려? 그러면 빨리 갔다 오자. 알겠지? 오늘 체험학습 갔다 와서 힘들어? 그래, 그럼 빨리 갔다 오자. 몇 시까지 들어오면 되죠? 한 10분 안에 갔다 올 수 있지 않아? 네. 응.